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 압승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거듭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에 육박했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에게는 이제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막말이 좀 많이 누적돼 있어서 좀 피로감이 좀 가긴 한 것 같아요. 보편성의 회복, 상식의 회복, 품격의 회복.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가 인터넷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난지원금 깡이 등장하면서 지자체들은 지원금 환수와 함께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종업원 없이 나홀로 가게를 꾸려가는 자영업자가 12만 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청년과 여성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9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아예 채용 공고를 미룬 데도 많이 있어서 코로나 여파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추락했습니다. 수출입의 30%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입수해 유포한 30대 승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영상물을 포함해 1,200여 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선 후 처음 모였습니다. 큰 환호 대신 16년 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열린우리당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그때처럼 오만함에 취해 성급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선거대책위 회단식을 가졌습니다. 축제날이지만 이해찬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때 경험을 언급하며 당선자들을 단속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잘 반성을 해서 우리한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과반수만 믿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에서 연거푸 패배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과거의 아픈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3명 전원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당과 정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도 보냈습니다. 앞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SNS에 총선 승리를 자축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다고 180석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제 관심은 180석 거대 여당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입니다. 청와대 출신까지 대거 입성하면서 이해찬 대표 후임으로 친문이 직접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누가 거론되는지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을 이끈 추미애 전 대표와 이해찬 대표는 친문 인사가 아닙니다. 이게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근데 대통령님 있잖아요. 인색하신 날이 한 송이밖에 안 주셔요. 2018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친문 좌장격인 김진표 의원을 꺾고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친문 인사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내 세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핵심 친문 30여 명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 20여 명이 이번 총선을 통해 가세했습니다. 86 운동권 출신과 당내 비주류 의원 20여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의원들도 범친문으로 분류됩니다. 한 친문 인사는 당청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당을 잡고 갈 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친문 대표를 주장했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자천타천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홍영표, 박광원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송영길 의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문 견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비친문 인사를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6그룹의 우원식, 이인영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당대표는 어떻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도 아니고 지금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당권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대표 후보 영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은 확고한 보수정당 지지층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나왔는데 6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총선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9%까지 올랐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조국 사태 때 문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했던 60대 이상과 중도층이 되돌아온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6개월 전보다 문 대통령의 60대 이상 지지율은 21%포인트, 중도층 지지율은 19%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도 오차 범위 내지만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긍정평가가 부정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 코로나19 대처를 꼽은 응답자가 절반을 웃돌며 10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선 압승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집권 하반기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등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기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참패를 한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수가 사는 길, 유권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인식과 막말, 대안 없는 반대, 유권자들과 정치학자가 꼽는 보수 참패의 원인입니다. 이 막말이 좀 많이 누적돼 있어서 좀 피로감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만 만들어버리고 대화 안 하고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 저기가 안 되잖아. 공천 문제라든지 막말 여러 가지 것들이 당내 이런 부분들이 매끈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상의 해체 명령이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보 발의하고 좌파를 규정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70년대 산업화 세대의 강성만으로는 지금 전체 국민을 다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편성의 회복, 상식의 회복, 품격의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후 첫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내전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되면 지도부는 사퇴하죠. 비대위원장으로는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하기 전 당 수습을 부탁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합니다. 당선자들이 뜻을 모아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상황을 수습할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당 정비 권한을 일임받는 강력한 비대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운영 기간을 놓고도 조율이 필요한 만큼 김종인 비대위 출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번 총선 내내 꼼수를 부렸던 위성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자 또 다른 꼼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성 교섭단체로 꼼수 연장전을 하려는 건데 이럴 땐 또 여야 마음이 잘 통합니다. 성희종 기자입니다. 별도 교섭단체로 남을 거냐는 질문에 더불어시민당의 대답이 총선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선거가 끝나면은 민주당하고 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 나서 해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그러니까 지지 차원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시민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고심하는 이유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추천권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후보 2명을 추천할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명이 야당 몫입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더시민이 교섭단체가 돼 1명 몫을 가져오면 여권이 원하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선거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고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미래한국당도 별도 교섭단체 구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섭단체 기준인 의원수 20명을 채우려면 두 당 모두 의원 꿔오기 꼼수가 필요해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먼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죠. 정의당은 꼼수가 꼼수를 정당화해 또 다른 꼼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이번 총선 화제의 인물 중에는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에 당선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있죠. 그런데 그를 향한 조롱 섞인 글이 SNS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가세했습니다. 유지은 기자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 오늘은 서울 현충원을 찾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태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남한과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강남구는 부자들과 특권층이 많이 살아 서울 보통시 강남특별구로 불린다며 강남구 일대가 부패 소굴로 전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 전 공사 당선에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남 재개발 재건축 때 새터민 임대아파트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표현은 정중한데 내용은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강남 주민을 비꼬는 듯합니다. 청원 동의는 이틀 만에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태 전 공사를 뽑아준 강남 유권자들을 조롱하는 글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링이랑 새터민 입주시키라든가 이런 거 봤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냥 강남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본다. 대한민국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실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 현명하고 더 옳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총선에서는 나눠져 치열하게 싸웠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은 상대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당선증을 받자마자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당선자들이 꽤 많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선거사범 당선자가 약 100명에 이릅니다. 황아름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이는 여야를 합쳐 총 17명에 이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 특히 정치권은 오는 28일 재개되는 패스트트랙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장제원, 곽상도 등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자 9명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더불어민주당에선 황우나 한명도 당선자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의 경우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90명의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24시간 하루 만에 수사를 착수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거든요. 성희롱 방송 논란으로 고발당한 김남국 당선자는 검찰의 빠른 수사 착수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오늘 송별 인사를 하고 당을 떠났어요.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 건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떠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고 떠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17년 대선 때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외국으로 떠났었는데 이번에도 일단 박수 칠 때 떠났습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당을 떠나갑니다. 대선 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재명 부장도 2년 뒤 대선 때 다시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 원장이 향후 거취를 두고 민주연구원 측은 건강이 나빠져서 당분간 병원 치료에 전념하다가 시골 지인 집에 머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양 원장이 떠나자마자 바로 복귀를 예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떠난다 그러죠? 제가 보기엔 대선을 한 1년 남짓 남겨놓고 아마 그 중간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겠죠. 네, 저 손혜원 의원은 선거 때 이 양 원장을 두고 많이 컸다 이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자처했는데 그 선을 잘라낸 게 양 원장이었죠. 네. 그 앙금이 깊을 텐데 어쨌든 양 원장 팀은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을 뿐 아니라 완벽한 예측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개표가 끝난 뒤 어제 오전 올린 민주당의 마지막 판세 분석표를 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네, 저렇다면 뭐 민주당이 가만둘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돌아온다면 언제쯤 돌아올 것으로 봅니까? 네, 양 원장이 총선이 있기 1년 전인 지난해 5월 당에 복귀했는데 그렇다면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1년 전, 그럼 내년 봄쯤에 양 원장의 컴백 소식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보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1번으로 당선됐는데 선거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 사퇴설이 나옵니까? 네,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네. 같은 친문 진영 내에서 사퇴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큰 뜻을 생각해서 사퇴하라. 이미 비례대표 의원을 해보지 않았느냐. 소임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도 예의다. 이런 식입니다. 도대체 큰 뜻, 저게 뭡니까? 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인데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이 김진애 당선자가 1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번이었는데 이번에 3번까지 당선됐죠. 다시 말해 김진애 당선자가 사퇴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김진애 당선자도 18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는데 앞순번이 사퇴해 1년 반 만에 의원직을 승계했더라고요. 네, 저런 논란이 다 열린민주당 득표율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생긴 문제죠, 지금. 네, 한 달 전만 해도 손혜원 최고위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후보분 모두를 당선시켜서 교섭단체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요. 반 이상은 당선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자 6명 당선도 힘들겠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최종 결과는 그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진애 당선자 말고 비례 2번이나 3번이 그만둬도 이 김의겸 후보는 당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꼭 이렇게 김진애 당선자를 짚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진애 당선자가 그 면접 과정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친문 진영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솔직히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좀 약체이기도 해서 항상 그냥 생긴 일에만 그냥 허겁허겁한 거를. 제가 총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김진애 당선자를 보고 열린민주당을 찍은 유권자가 이 소식을 본다면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하나 더 준비했죠. 네.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 얘기인데, 자, 이 후보가 이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막판에 패한 그런 지역구를 보면 막판에 열린 사전투표함에서 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서울 광진을만 봐도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000표 이상 앞섰는데 사전투표함이 열리자 고민정 후보가 7,000표 이상 달아나면서 결국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전투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크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을 개편할 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이것은 온 국민들이 인식해야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런 보수 유튜버들에게 휘둘린 게 이번 선거의 패인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이런 수준의 정당은 이제 안 되죠. 사전투표 부정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는 참여를 안 해도 그 투표자가 고스란히 본투표에 참여했다면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지적하려는 건 그 결과라기보다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려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당의 여론이 휘둘렸다 이런 현실일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새 출발의 전제는 균형감의 회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국민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놓쳐버리면서 이 통합당이 엉뚱한 데에 서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보다 앞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활비를 써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데 인터넷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깡처럼 재난소득 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구 선불카드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50만 원이 든 선불카드를 5만 원 할인한 45만 원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불카드는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생계비로 지급한 겁니다. 33만 원어치 서울사랑 상품권을 40% 가까이 할인한 20만 원에 팔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6월 말로 돼 있는데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한 상품권입니다. 저희 정책하고는 좀 의도치 않게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할인 판매,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거래의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지역화폐 할인 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사용처가 워낙 제한돼 있어 현금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어도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그냥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쓰면 안 된다. 그 정도 알고 상상을 모르는데. 미안하잖아요. 가게 가서 이거 써도 되나요? 연매출이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없고.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업소를 미리 파악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만큼 요즘 주머니 사정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 전에는 여야가 앞다퉈서 전 국민에게 주자고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각자 핑계대기 바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선거 땐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빨리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이틀이 지났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탓을 합니다. 아직 야당 측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논의하거나 국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당정 간 조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망가진 집안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좀 살펴보려고요, 내용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생각하실 겁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외쳤던 민생당과 정의당 역시 총선 패배 후유증으로 못 챙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전후 달라진 정치권 태도 때문에 지원이 급한 서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정쟁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실제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직원을 줄이는 1인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20대 취업준비생들은 바짝 속이 탑니다. 7, 8군데 정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3, 4군데 정도는 아직까지도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예 채용 공고를 미룬 데도 많이 있어서 올해 안에 취업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는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일자리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과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영업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5천 명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1인 가게로 버틴 자영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등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다음 주 초 고용 안정을 위한 특단의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고용의 사각지대,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을 쉬게 된 사람도 역대 최대인데 이 사람들 역시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 헬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초까지 보름간 문을 닫았습니다. 급감하는 매출에 헬스장 운영자는 가족처럼 아꼈던 아르바이트생 1명을 최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영을 강행하고 고용까지 하면서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1명은 일단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도 일단 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이곳에서 단축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줄어든 급여가 못내 아쉽습니다. 답답하죠. 그만큼 계획했던 게 다 무거품이 되는 거니까 자취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배달시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본집으로 다시 간 다음에 반찬을 싸들고. 이렇듯 고용기간이 짧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는 지난달 59만 3천 명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다니던 직장에서 일시 휴직한 사람은 16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26만 명이나 폭증한 겁니다. 코로나19로 항공사나 면세점 등 일부 대기업까지 휴업과 휴직을 실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민 접촉이 있는 도소매 서비스업이라 도소매 음식점업이라든지 교육 서비스업 쪽을 중심으로 일시 휴직자가 많이 증가한 것. 문제는 일시 휴직자가 통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6개월 동안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년 안에 코로나19를 잡지 못하면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경제 마비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미국도 지난 한 달간 8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정상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은 연기됐지만 LA 다저스 홈구장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합니다. 한 렌터카 업체가 코로나19 여파로 갈 곳을 잃은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럭 운전사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In the war against the virus, American truckers are the foot soldiers who are really carrying us to victory, and they are. They've done an incredible job. 이 자리에서 트럭까지 토닥이며 물자 운송을 계속해온 운전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가동 3단계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issuing new federal guidelines that will allow governors to take a phased and deliberate approach to reopening their individual states.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1단계에서 핵심 인력의 단계적 일터 복귀가 가능토록 한 뒤 학교 개학과 공공장소 활동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역마다 달라 경제 재가동 시기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month we'll continue the close down policies. What happens after then, I don't know. Folks can go see their docs, again, chiropractors, physical therapists, etc. 이런 가운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24만 5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청구 건수는 총 2,200만 건으로 미국 노동인구 8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실업대란은 자택대피령이 해제되고 경제 정상화가 시작돼야만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선 다음 달 중순이나 빨라도 그 이후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 E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국도 경제 감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던 공장 주인이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을 닫는 공장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现在看一下，真的倒闭了。这个厂开了20多年了，一个几千个人的玩具厂啊。 노동자들은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일터로 돌아왔지만 일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你看，这是好多人，人家都要闹着要走了，然后就是没有活嘛，然后安排不了。 수입업체들의 주문도 끊겨 물류 창고는 텅 비었습니다. 外贸的世界末日，没有人，多安静。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와 생산, 투자 모두 위축되면서 중국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按可比价格计算，同比下降 6.8%。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44년 만입니다. 아울러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당국은 2분기에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낙관했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시의 누적 사망자 수는 뒤늦게 1290명이 늘어난 3869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례 등이 드러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보고 누락을 중국 당국이 인정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극도로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금값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금을 팔려는 주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금을 팔아서 구하려는 겁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귀금속 상점. 입구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금목걸이와 골드바 등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แต่ทีนี้มันจำเป็นน่ะไหนจะลูกอีกจะรายจ่ายในบ้านอีกค่าใช้จ่ายมันไม่พอมันหมุนไม่ทันน่ะ 태국에선 지난달 비상사태 선포 이후 경제가 위축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비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값은 1온스당 210만 원을 넘는 등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เพราะว่าในครัวเรือนเราก็มีลูกน้องอยู่ด้วยเราต้องเลี้ยงลูกน้องด้วยนะครับก็เลยเอาเงินตรงเนี้ย 방글라데시에선 의류공장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업체가 주문을 취소하면서 2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আমাদের সংসার চলছে না, তাই আমরা সব লোক একসাথে হয়েছি। আমাদের জীবনের কোনো মায়া নেই এখন আমাদের পেটে খিদা, এটাই সবচেয়ে বড়।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선 봉쇄령이 환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에이즈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It's difficult because of there's no transport to go and collect our medication. 외신들은 식량난과 질병 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선 봉쇄령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바다에 3주 이상 떠있던 프랑스의 항공모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배 안으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미스터리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한 해군기지. 방역복을 입은 군 대원들이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자 작전을 중단하고 서둘러 귀환한 겁니다. 지난 15일까지 항모전단에선 승조원 1,767명 가운데 6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D'accord, donc aujourd'hui je suis venue déposer quelques affaires pour mon conjoint, donc une couverture. Stressée, oui, quand même assez stressée, puisque le nombre de cas augmente un peu tous les jours. Donc,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승조원들은 브레스트항에서 잠시 하선했지만 지난달 15일 출항한 뒤에는 외부 접촉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잠복기 2주를 넘긴 시점인 3주가 지나서야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Après, comme tout le monde le sait, je peux le dire, il y a cette inquiétude de l'escale à Brest qui aurait pu être l'origine, mais... 아울러 항공모함 지휘부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군 당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l y a deux enquêtes qui sont aujourd'hui en cours. Une enquête épidémiologique qui est diligentée par le service de santé des armées et une enquête de commandement qui a été demandée par le chef. 이런 가운데 영국은 이동 제한령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If we rush to relax the measures that we have in place, we would risk wasting all the sacrifices and all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반면 독일은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자 오는 20일부터 소규모 상점의 영업을 재개하고 5월 초에는 휴교령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국내에서는 경북 예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일 동안 34명이 감염됐는데 7살 어린이는 무려 6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명입니다. 이 중에는 7살짜리 여자아이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어린이가 6차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48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돌봄교사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돌봄교사가 자신이 담당한 어린이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뒤 가족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과 안동, 문경 지역에선 9일 동안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중에 몇 명이 대구와 경산을 다녀온 것은 맞습니다. 친구들 사이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가족으로 전파가 된 걸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경상북도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 및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를 권고하고 집회,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도청 전 직원이 3분의 1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닷새째 신규 확진자는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 추세가 줄면서 예정대로 이틀 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될지 관심인데요. 정부는 자칫 지금이 대확산의 폭풍 전야일 수 있다며 막판 고심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25명 이후 어제까지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경계를 늦출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들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확진자들은 적어도 7일 전에 감염에 노출된 사례라며 부활절 예배나 총선 투표 당시 전파 가능성은 아직 반영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틀 뒤 종료 예정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놓고 방역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4주째 시행돼 국민들의 피로감이 적지 않은 데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문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일요일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선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을 제한해왔는데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시설이나 대형 유흥업소로 그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영장, PC방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방역 기준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라 감염되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을 넘어 이 심장까지 고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사례부터 보시죠.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1살 여성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심장인데 정상인에 비해 2배 가까이 큽니다.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급성 심근염입니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 후 코로나19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심장 기능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는데 심장을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폐렴이 심하게 와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심장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면역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심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 우한대 중난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5명 중 1명이 심장질환 증세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 지난달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17살 한인 소년이 심장질환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감염병인 관계로 폐 이외의 다른 어떤 신체 장기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치료제 개발과 함께 코로나19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요즘 SNS에서 해외 실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관련된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맨 시청자분이 코로나19에 걸린 미국인이라며 SNS를 통해 영상을 받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며 제보 주셨는데요. 화면에는 코로나19에 걸려 치료할 돈이 없는 미국인들이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을 구조대원들이 옮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SNS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똑같은 영상인데 장소가 미국이 아니라 에콰도르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설명도 에콰도르 바다에 던져진 코로나19 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가 진짜일까요? 팩트맨 취재 결과 영상이 촬영된 시점 2014년 8월이었습니다. 장소도 리비아 트리폴리 인근 해안인데요. 유럽으로 향하던 아프리카 난민 170여 명을 태운 배가 침몰해 100명 넘게 숨진 비극적 사건을 코로나19 상황으로 둔갑시킨 가짜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늦은 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마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천으로 감싼 물체가 보입니다. 으슥한 도로가에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귀신이 나타났다며 SNS를 통해 영상이 퍼지자 일부 네티즌 가짜뉴스가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확인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 순찰대가 인도네시아 설화 속 귀신 코종으로 분장한 것이었습니다. Penting itu edukasi kepada warga bahwasanya akibat terfatal daripada penyebaran virus corona itu adalah meninggal dunia atau dipocong.
아직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이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동원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박사방 같은 방에서 유출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도 붙잡혔는데 직업이 승려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 나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포토라인에 섭니다.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주빈 지시받아서 움직인 거 맞습니까? 강훈을 태운 호송차가 경찰서를 빠져나갈 때 팻말을 든 여성들이 엄정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엠버방에서 주변에 있다면 너희 모두 살인자다! 대화명 붓다로 알려진 강훈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박사방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유료 회원들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면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성년이 되는 강훈은 현재 만 18세로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훈 측은 신상 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살인 등의 범죄가 아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다며 신상 공개의 압도적인 공익이 크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사방과 엠번방 등에서 유출된 성착취물 영상을 사들인 뒤 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한 30대 승려도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는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모두 1,200여 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했고 이 가운데 8,000건 이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방금 보신 강훈처럼 이런 사건의 가해자가 10대들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죠. 10대의 무서운 범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받은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10대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NS에서 성착취물을 보내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이달 초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신원 확인 결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0대 여성 A양이었습니다. A양은 처음엔 SNS 메신저로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요구대로 사진을 보내자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보내라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거부하면 타인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일당을 연상케 하는 A양의 범행은 지난 13일 자택에서 체포된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양의 휴대전화에서는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여러 건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양 검거 다음 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양은 경찰 진술에서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A양이 범죄 피해자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구속된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등 여죄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당선증을 받자마자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당선자들이 꽤 많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선거사범 당선자가 약 100명에 이릅니다. 황아름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이는 여야를 합쳐 총 17명에 이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 특히 정치권은 오는 28일 재개되는 패스트트랙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장제원, 곽상도 등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자 9명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더불어민주당에선 황운하 한명도 당선자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의 경우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90명의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24시간 하루 만에 수사를 착수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거든요. 성희롱 방송 논란으로 고발당한 김남국 당선자는 검찰의 빠른 수사 착수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우 조동혁의 연인으로도 유명한 여자 배구 국가대표 한송이가 다시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37에 제2의 전성기를 꽃처럼 활짝 피운 한송이 선수, 염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공격을 성공하면 중계 카메라가 관중석으로 향하는 선수. 영화배우 조동혁과 4년째 열애 중인 인삼공사의 한송이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37, 한때 미모와 공개연애로 유명했던 한송이. 진짜 이렇게 든든한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제 보호자 역할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내 보호자가 오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올해에는 실력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V리그 베스트 세븐 센터상을 수상하며 그야말로 한송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왼쪽 공격수 자리를 버리고 센터로 변신한 한송이. 적응이 어려워 은퇴도 고민했습니다. 상을 받고 싶었어요. 저도 나는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센터로 바꾼 첫 해에 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았고. 한송이의 언니는 2018년 은퇴한 한유미. 이재영, 이다영 자매보다 앞서 배구 자매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저희의 그 신입생 때 사진을 보면 야, 왜 그런 얘기해? 동생이 이 정도로 되살아날지는 언니도 몰랐습니다. 좀 하는데?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코트 안에서 굉장히 좀 행복하게 배구를 했으면 좋겠고. 19년차 베테랑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내렸는데 단시간에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와 전북 또 영남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1cm 정도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가 22도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낮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서쪽 지역으로 유입되겠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 오전 남부까지 영향을 준 뒤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흘간은 반짝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촉법 살인. 대전에서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13살 중학생들의 범죄에 누리꾼들이 붙인 죄명입니다. 알고 보니 이 중학생들 사고 8일 전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풀려났고 사고 5일 전, 사고 3일 전에도 사고를 냈습니다. 그때마다 SNS에 인증샷을 자랑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요즘 10대들의 범행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악랄해집니다. 오늘 박사방 공범인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죠. 촉법소년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신상도 더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맞지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회초리는 우리 어른들부터 맞아야 할 듯합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